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랭킹5로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ISF 이지환 대표,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반도체 쪽인데요. 일단은 빅테크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또 연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함께 좀 지수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흔들흔들 거리는 시장인데 어제는 알파벳과 AMD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AI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을 보고 뭔가 AI 낙관론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또 시간외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면 또 실적 전망치를 하회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려가 됩니다. 어제는 AI 쪽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이 뉴스 때문에 AI가 또 흔들흔들 거리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성장은 계속하겠지만 앞으로 투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AI 쪽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까요? 긍정적인 뉴스죠. 예,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전히 AI 가속기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알파벳도 올해보다 3분기도 예상보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4분기도 더 많이 그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까지는 이제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투자할 거로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내년 연내도 계속 아마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그거를 이제 메타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익 추정 시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 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내놨다고 해서 주가가 밀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음 주 대선인데 지금 이익 챙겨야죠. 그러니까 약간 좀 현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고 우리나라와 지금 관계된 거는 그냥 HBM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보면 그냥 HBM 사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친구들이 비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여전히 수요는 더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전히 AI는 우리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편 또 우리 국내 종목들에 있어서는 HBM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지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가 딱 뭔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HBM일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고관된 건 HBM이고 결국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로 이어지는 이 카르텔이 4분기에 이제 좀 흔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견고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어제 오늘 실적 발표됐던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3분기 실적은 괜찮거든요. 이제 4분기 가이던스와 그리고 이제 천문학적인 이제 비용이 투입되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평가가 이제 조금 이제 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저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챗 GPT나 혹은 소프트웨어나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만 이걸 이제 역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TSMC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비롯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저도 평가를 좀 하고 싶고 다만 AI 모멘텀이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조금 모멘텀이 이제 정체되어 있죠. 이제 그거는 대선 영향이 굉장히 크고 대선 전에 AI 모멘텀이나 금리나 모멘텀이 지금은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 트럼프가 우세하느냐 혹은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등락이 하루 단위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인 등락이라기보다는 이런 모멘텀이 교차하다가 이전에 이제 미국 대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선 전에 조정 그리고 대선 이후에 오히려 이제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 이후에 주도주를 놓고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펀드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선 이후에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주도주에 주목을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크게 보면 AI 모멘텀과 금리나 모멘텀 그리고 아마도 지금 현재 좀 묻혀 있지만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기 확장이나 경기 민감주 쪽에 모멘텀이 본다고 보면 결국 이제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대선 이후에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그 이유를 좀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숨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대선이 빨리 끝나야 우리가 더 방향성 잡고 또 투자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갈 텐데 일단은 HBM 여전히 중요하고 그 대선 이후에 주도 섹터가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중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일 또 빅테크 실적 하나 나옵니다. 새벽에 우리 애플 실적을 보게 될 텐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폰 관련주, 뭐 애플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거에 따라서 또 요동을 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자체적인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내리는 종목들도 있었죠. 뭐 LG 이노텍이나 이러한 종목들이요. 근데 아이폰 관련주 좀 밀린다면 뭐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공략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건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이제 LG노텍이 가이던스 대비 반토막 나서 네. 주가가 빠진 건데 매출은 또 그렇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네. 가이던스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애플에서 돈을 많이 안 준다는 거죠. 마진을 안 준다는 건데 네. 물량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 영업이익률이 마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한 부품이 납품되지 않고 있다. 애플이 그냥 뭐 후려치는 스타일은 아니고 항상 신제품이 들어가면 영업이익률을 좀 높여주고요. 기존 제품이 들어가면 깎습니다. 그만큼 결국엔 애플 관련주들은 애플의 실적 발표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지금 굳이 뭐 할 종목 많은데 뭐 지금 하락 추세 타고 있는 LG노텍과 BH를 본다는 것 자체 관련주라고 해봐야 몇 개 없죠. 지금 LG 디스플레이까지 한 3개 정도 있는데 네. 그 종목들 굳이 지금 바닥 잡기는 할 것 같은데 내일 뭐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온들 아니면 그저 그렇게 나온들 그닥 그렇게 반응을 안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폰의 관련주에 대해서는 애플의 실적보다는 지금 자체 실적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흐름이 상당히 또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망의 의견을 주셨네요. 내일 애플의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먼저 빅테크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열어봤고요. 오늘 또 HBM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반도체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좋은 뉴스, 뭔가 주가의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면 6만 전자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DS 부문에서는 거의 4조도 되지 않는 실적이 나왔다고 하죠.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지환 대표님, 이번 실적의 시사점, 역시나 좀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DS 부문 힘들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생각보다 이제 좀 더 나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반도체 보면서 그래도 한 4조 원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네. 4조 원을 하회했고, 이런 부분 이제 전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나쁜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네. 이제 또 내부적으로 보면 좀 평가할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DDR5라든지 HBM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희망은 좀 보였죠. DDR5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PC나 모바일에서 줄어드는 그 매출을 어느 정도 상쇄를 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러워했던 뭐 중국의 저가형 공세, 여기에 HBM 문제, 이게 등등이 이제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일단 악재는 이제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 HBM 매출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HBM3나 그 향후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마 중국과 매출이 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향후에 HBM에서의 어쨌든 캐파가 커져간다라는 것은 확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이제 매출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이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전에도 그 DRAM 사이클에서 보면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올 때는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는 지점이 항상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을 좀 형성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2021년 사이클에서 내려왔을 때도 결국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계속했지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닝 실제로 쇼크가 딱 나왔을 때 그날이 이제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악재가 이제 노출되는 시점이 바닥을 많이 형성했습니다. 특히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가
바닥인 경우가 좀 많았는데 과연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냐 여부는 물론 오늘 하루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다 되었고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여기서 좀 줄어든다면 상승에 대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이제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펀더멘털로 보면은 지금 6만 원대 이하, 6만 원 근처에서는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아마 외국인 수급이 12월 달로 다가갈수록 좀 변할 수 있다. 지금은 해치 펀드나 롱츠 펀드 관련되어 있는 펀드들이 일단 매도 위주로 우위를 나왔지만 아마도 이제 이 가격대에서 좀 더 머무른다면 예를 들면 미국계 뭐 장기 펀드라든지 연기금 펀드와 같은 좀 장기성 펀드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어느 정도 바닥을 잘 다져가는 단계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삼성전자 이야기 할 때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질문을 드리면 확정 실적 일단 보자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불확실성 거친 것인지 오늘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6만 1,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6만 전자를 회복했다라는 게 될 텐데 이건희 대표님, 아무래도 오늘 가장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건 HBM3 2와 관련해서 퀄 테스트에 뭔가 중요 단계 정도는 통과했다라는 걸 얘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와 이제는 정말 HBM이 발목 잡던 거 해결이 되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6만 전자는 확실히 지키면서 주가가 좀 턴할 수 있다고 보세요? 6만 400원인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그렇죠. 예, 네. 오늘도 6만 원이 안 돼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문제는 봐야죠. 네. 지금 6만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여기서 견고하게 바닥을 잡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아직 뭐 시간 끝나고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매수한다는 신호가 그렇네요.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다행히 지금 거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것처럼 움직이다가 네, 네. 오히려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이제 HBM3E에 관련돼서 이제 곧 납품을 할 예정이다, 양산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납품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엔비디아라는 얘기 안 했고 이제 주요 고객사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기존 제품은 납품하는데 신제품은 지금 여전히 테스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기존 제품은 뭐고 신제품은 뭐냐? 3 8단으로 추정되는 이제 8단은 납품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12단은 아직은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납품을 한다는 거 그게 8단을 납품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전히 쫓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또 하나 얘기했는데 HBM4에서는 또 그 HBM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그거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이를 안 만들고 납품을 하는데 엔비디아 걸 쓰는 거죠. 근데 TSMC 걸 쓰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그거 똑같이 자기들도 하이닉스처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고집 부리다가는 납품 못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딸려서 납품을 못 하는 것보다는 TSMC와의 관계 때문에 못 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지금 이 납품이 임박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물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지금 바닥을 잡았다 뭐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뭐 네. 인사도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나올 텐데 그걸 확인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내가 이제 기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계속 6만 원에서 계속 있으면 네. 또 화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사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팔던 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더 많이 사줘야 또 주가도 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릴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자 그러면요.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입에서는 이번에 HBM이나 뭐 차세대 위주, 뭐 CXL 이런 쪽 위주로 설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향 장비들이 갑니다. 엑시콘, YC 등등의 종목들도 크게 올라가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사서 뭔가 큰 수익률을 누리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장비주를 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탄력이 강하거든요. 이지환 대표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괜찮나요?
괜찮을 수 있지만 저도 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을 좀 보고 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로 뭐 상승으로 크게 전환된다든지 이제 이럴 가능성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조금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부품이나 장비 쪽으로 관련되는 종목으로 들어가면 오늘 등락률을 보면 그 편차가 좀 있죠. 편차가 좀 있고 이게 이제 시세 연속성이 있겠냐 여부는 특히 코스닥에 관련되는 장비나 부품 쪽은 대부분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면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환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강해 보이다가 이게 진짜 수급이 바뀌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이제 이게 지속적인 그 추세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고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일단 바닥을 확인을 하고 12월로 넘어가면서 아마 장기적인 외국인 그 세가 조금 변화가 된다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영국이나 스위스 같은 캐나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력인 외국인들이 아닌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미국계 펀드들은 또 삼성전자 매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언젠가 수급은 다시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그 과시권에 들어올 건데 이거를 부품이나 장비를 가지고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삼성전자 위주로 일단은 흐름을 보시고 네. 향후 흐름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형이 잘 가줘야지 동생들도 따라서 잘 갈 텐데 지금은 삼성전자 쪽에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반대로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은 좀 약한 건지 이수페타시스가 9%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계속 뚝뚝뚝 떨어져서 다시 또 36,000원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악재가 있는 것인지 SK하이닉스랑 그냥 연동해서 내리는 건지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수페타시스는 SK하이닉스 향이 아니고요. 네. SK하이닉스랑 전혀 관계없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 직접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네. 통신 네트워크 장비 이쪽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지금 구글이라든지 이쪽으로 직납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빠지는 이유 이제 뭐 한 애널이 코멘트 해줬는데 뭐 유상증자설이 약간 돌았나 봅니다. 네. 이수 그룹의 안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이제 이름은 멋진데 스페셜인데 네. 돈 못 벌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뭐 그 관련된 수상증자가 있지 않냐라는 루머가 돌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자체만으로는 지금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공장 하나 더 지어야 되는 부분 이제 풀캐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 쪽에 5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 공장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지금 유상증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루머가 해소되고 나면 오히려 올라갈 걸로 좀 보고요. 지금 이런 이제 요즘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하면서 지금 자꾸 이제 정보들이 근거 없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약간 어제부터 좀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돌고 나면 한 번씩 이렇게 다 매도를 하는 거죠. 모르니까 혹시. 네. 네, 그런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중이나 뭐 내일 정도에는 이수페타시스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회 공시 요구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 나오고 나면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네. 오늘 둘 다 같이 빠지고 있죠. 네. 둘 다 SK 하이닉스 향이라고 빠지는 것 같은데 예, 결국엔 둘의 싸움도 지금 뭐 아직 싸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새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쪽은 기대가 있고 이쪽은 뺏긴다고 해서 지금 빠지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투자자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기술력 있는 한미반도체가 우위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지금 굉장히 뭐 많이 빠졌는데 제가 2주 연속으로 말씀드리지만 한미반도체 지금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미반도체 저희 시간에 좀 좋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 주셨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일단 공시 또 나오는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계속 빠지는 쪽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원전주입니다. 그동안 원전 너무 좋은 뉴스도 많고 잘 가서 이 상승을 계속해서 누려도 될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좀 실망을 줍니다. G2파워가 11% 급락, 우진엔텍, 오르비텍 뭐 등등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젯밤에 체코 쪽에서 이제 원전 계약의 보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다 내려가기는 하는데 취소를 한 건 아니거든요. 보류.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예정대로 최종 계약에 대해서 협상 11월부터 잘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잠깐의 그냥 뉴스인 것인지 이지환 대표님,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내리는 걸 매수 기회로 삼아볼까요? 아니면 그래도 확실히 최종 계약 이런 문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비중 조절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상승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악기가 나왔을 때는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내용은 어쨌든 이게 일단은 보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다라고 보도는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원전주에서 항상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특허와 관련된 혹은 원천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에서 이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사실 뭐 예전에 USA나 원전을 수주할 때 그때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측면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원천 기술에 대한 시어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작년 말부터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수주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자체의 건설이나 이거를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지금 장비나 건설이 없죠.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 수주를 하고 하청을 주겠다는 개념이 강하고 그러면 현재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우리가 수주를 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에 대한 쉐어를 받아가는 거고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청업체로 웨스팅하우스에서 역으로 수주를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10대 3이냐 3대 7이냐라는 이런 이제 역전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도 이 부분을 노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원전에서 가치 같은 코어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이제 경쟁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앞으로 우리가 해외 원전을 수주할 때 계속해서 발생이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우리가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여기에 대한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결국은 아마 우리 원전업체와 웨스팅하우스사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뭐 해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가면서 원전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반복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주가는 급등락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보이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수주가 나왔을 때 고점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 비중은 좀 적절하게 줄여가자라는 부분에서 얘기 주셨습니다. 오늘 원전이 내려서인지 그동안 같이 가던 전력설비 변압기 쪽도 좀 시들시들한 모습이거든요. 원전 악재 때문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뭔가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원희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력 설비 쪽은 뭐 조정 이걸 많이 빠졌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장 전체가 안 좋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대선 전에 이 전력기기를 더 몰아세우기는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이제 많은 분들이 전력기기가 그 양쪽에 누가 되든 상관없는 분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틀리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주별로 알아서 해라 이러면 전력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런 공화당 입장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있다. 그리고 좀 주가가 한번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예전에 그 올해 연초에 올라왔던 그런 상승률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한번 또 그러면 퀀텀 점프를 하려면 실적이 여기에서 진짜 시장에서 놀랄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뭐 그 주가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요. 올라가더라도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그런 거 예민하게 뭐 하루 좀 빠졌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는데 혼자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예. 네, 약간의 기간 조정도 있는 만큼 또 너무 하루하루 보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말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산 쪽 이슈입니다.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ICBM 관련한 이슈들 전해지면서 이 뉴스가 나오면 사실 큰 방산주보다는 작은 쪽들이 많이 튀긴 하거든요. 미 대선을 앞두고 또 이런 계속 뭐 훈련 뭐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워낙 이런 단기 뉴스가 최근에 빈도가 잦아요. 그러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 방산주를 사는 것도 괜찮은 건지, 오늘은 또 방산주 안에서 보면 위성이나 우주항공 엮이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퍼스텍 이런 종목은 또 6% 빠집니다.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궁금하네요. 이지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죄송합니다. 방산주가 중소형주와 이제 대형주가 흐름이 네. 조금은 차별화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고 대형주는 이제 조금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상당한 많은 수주를 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최근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도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를 타고 굉장히 주가가 공행진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서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액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혹은 비용 발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좀 벗어날 수 있지만 매출액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한창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방산주에서의 그 주가가 급락이 되는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현대로템이나 넥슨 같은 대형주들이 지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고공행진한 이후에 일정 부분 쉬어갈 수 있고 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템포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런 대형주들이 쉬어갈 때 이제 중소형주는 단기 모멘텀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락이 나오는데 지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 모멘텀에 따라서 그냥 중소형주를 짧게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주는 이번에 지금 로키드 마틴이 계속해서 급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글로벌한 방산업체들이 좀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좀 확인을 하시고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이벤트에 따라서 본다면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은 충분히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한데, 자 그러면요 대형 방산주들은 워낙에 이제 많이 올랐고 잘 가서 그런지 요즘에 또 고점 부근에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발성 뉴스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쪽보다는 수주에 따라서 뭐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쪽 보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여기서 횡보가 길어진다면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렵잖아요.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조금 어제인가부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8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맞아요, 네. 나왔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불을 켜고 갑자기 다 같이 올리면 거의 그때가 단기 고점이 가능성이 네. 높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의견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현대로템 저는 어제 쓰신 레포트 중에 가장 하단이 75,000원인데 거기까지는 한번 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좀 방산 하나요로나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지금 이제 들고 계신 분도 언제 팔 거냐 언제 비중을 줄일 거냐 고민하시는 시점이 돼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아까 로키드 마틴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미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폴란드발 2차 계약까지는 거의 다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루마니아 쪽도 여전히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 입질 온다는 얘기 없죠. 예, 추가적인 국가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제 거의 반영할 건 다 반영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지금은 마지막 이제 한 번의 슈팅 정도만 기다리고 있다가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어디서 팔아야 잘 팔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또 어떻게 보면 매도를 잘 해야 또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통신 장비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 11월이 다가옵니다. 바로 내일부터요. 방어주, 배당주, 뭐 한창 날씨 쌀쌀해질 때 이런 거 생각 많이 되는데 유난히 또 이렇게 지수가 변동성을 겪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기회를 찾아볼까요? 오늘 통신 장비주 오랜만에 다 같이 올라갑니다. 배경이 좀 궁금한데 이지환 대표님
한창 그냥 이런 시즌이다 보니까 배당 매력 있어서 주목을 받는 건지 아니면 2025년에 있을 뭐 주파수 경매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슈 받는 건지 개별 모멘텀 있는 건지 왜 오르는 건가요? 일단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원래 통신주들이 방어적인 성격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실적 기반의 장세에서 이제 좀 무난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이제 넷플릭스가 이번 실적 시즌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네. 발표했고, OTT 업체들이 뭔가 좋은 걸 발표되면 미국의 이제 통신주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등식이 좀 나오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뭐 KT도 지금 현재 공공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부분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좀 두각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시장이 만약에 이제 대선 이후에 다시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을 수는 없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신주와 극단적으로 미국의 통신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당률에서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버라이즌이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6%, 7%, 많으면 8%, 9%까지 배당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통신주가 그렇게까지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장이 어려울 때 단기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다시 좀 나오기 시작했죠. 네. 지난주부터. KMW도 새로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근데 대부분 최근에 나온 통신 장비 관련된 레포트들을 보면 업황 회복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 그쵸. 아니면 내년 중반기 네. 이후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논리, 가격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좀 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좀 주목을 받는 것도 있고, 워낙에 많이 빠져 있다 보니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소 그 기술적인 구간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뭐 중반기, 하반기까지 보면서 지금 대응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부분 지금 바닥권에 있잖아요, 주가 흐름 자체가. 그러면요, 오늘 뭐 지금 사는 것보다는 내년쯤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언제 우리 공략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 개인들은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죠. 네. 하루만 빠져도 뭐 지금 뭐 댓글을 난리치고 가시는데, 네. 그럼 추세가 만들어질 때 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통신 장비주들 궁극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위성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죠. 네, 그럼 네. 6G, 뭐 위성 통신 이런 얘기 자꾸 나올 텐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에는 AI로 커진 이 데이터의 양을 어떻게 빨리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AI 산업의 발전의 마지막 인프라는 또 통신 장비 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지금 또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올 초부터 나왔는데, 사실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모멘텀들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오늘 뭐 RFHIC라든지 KMW 이런 종목들,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내가 사서 한번 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뭐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은 들어가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한번 든다고 해서 뭐 좀 요즘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터진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확인해 보시고 추세가 나오고 나서 어느 게 대장인지 드러났을 때 남들보다 지금 바닥권에서 한 10에서 20% 더 비싸게 사셔도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서 이제 대장주 사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N 이지환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